자, 오늘은 어, 시사텐 시사텐 오늘의 시사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전라도 천년사라고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완성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어, 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에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가 많아서 특히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전북에 있는 그게 아마 어딘가요? 저 지금 정확한 지금 지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전북 어딘가를 그 이제 옛날 이제 이름이라고 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일본식 이름을 이제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있는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이, 왜 그거를 이제 일본식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거기다, 갖다 붙여 놓느냐, 해가지고, 이게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서, 실제로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어떤 전라도 천년사를 전면, 개정해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투쟁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원래 출간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됐어야 했어요. 몇 년 전에 됐어야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과정 중이죠.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의견을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마치 완간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완간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미완성작이에요. 아직 여전히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책으로 지금 종이책으로 지금 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제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이의를 제기하는 면에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보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그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자료에서 제가 뭘 문제 제기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자 여기 보면 전라도 천년사 제안 자료라고 제가 달았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제안을 한 거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 전라도 천년사 편찬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그쪽에 제가 직접 자료를 보내고 또 어, 그 자료도 보내고 실제로 확인도 받았던 자료를 받았다고 이렇게 그런 메일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목차 일종의 목차인데 첫 번째가 이제 사만 명칭의 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전라도 천년사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기는 사만의 명칭에 대해서 일종의 단군 기원서, 그러니까 단군인데 어떤 단군이냐면 여러분 단군이 여러 가지 단군이 있죠. 아, 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자료가 아니고 그 자료 말고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라든가 중국사에 보면은 여러 당군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서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제 환웅의 아들로서 환웅은 이제 환인의 아들을 이렇게 돼 있죠. 환인의 아들로서 삼천 일종의 그 삼천 이제 부하들을 삼천 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제 신단수가 지금 태백산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백두산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통설적으로 백두산으로 봅니다. 현재 백두산. 어,
그 신단수가 있는 곳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백두산으로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예. 그 신단수가 있는 곳을 백두산에 내려와서 어,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겠는가 이게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어, 이제 그 전에 원래 이제 더 북쪽에 있었는데 환인의 나라가 있었는데 환이 통치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더 북쪽에 있었어요. 백두산보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람이 살 만한 땅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환인이 자신의 아들 환웅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면서 3,000명을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을 데리고 일종의 사람이 살 만한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여기저기 거쳤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둘러본 거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어디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한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백두산 근처. 백두산 근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백두산 근처에 이제 신단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무가 있었다고 하죠.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서 그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다가 일종의 새로운 사람이 거처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설을 합니다. 그걸 보통 이렇게 신시라고 하죠. 신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시를 세우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좀 봤더니 그 주변에 그러니까 신단수가 있던 그 주변에 대표적으로 있던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호랑이 족속과 이제 웅족, 곰 족속이 있었다. 근데 둘은 맨날 싸우더라. 그런데 이 환웅이 이 두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참 어렵더라.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제안했냐? 이제 호랑이 족속이죠. 호랑이하고 이제 곰 족속이죠. 곰 족속한테 일종의 조건을 내건 거죠. 조건을 내걸어서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통과하면 이 신시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새롭게 건설한 새로운 어떤 신도시 이런 개념인데 거기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이 호랑이하고 호랑이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호랑이족하고 이제 곰족이 둘 다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들어가죠. 그 조건이 뭐냐면 마늘하고 마늘하고 또 다른 거 이렇게만 가지고 쑥하고 마늘만 가지고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아마 100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0일인가 아마 이제 그것만 먹고 버티면 그러고 나오면 분전에 있던 것처럼 호랑이족하고 이제 곰족 둘 다 새롭게 건설한 신도시 신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두 족속 호랑이족과 곰족이 그거를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딜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족속 모두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어, 마늘과 쑥 그거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족은 채 100일이 되기 전에 난 이것만 먹고는 못 살아. 이제 그러고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호랑이족은 동굴에서 뛰쳐나온 거고 곰족은 100일을 꼬박 채우고 그 이제 마늘하고 쑥만 먹고 이렇게 거기를 이제 동굴 안에서 생활하고 100일을 다 채운 다음에 나오죠. 근데 100일을 다 채우고 나왔더니 그 곰족은 이제 곰족으로 보는데 이야기상으로는 곰은 뭐가 되냐면 아주 아름다운 영어로 하자면 뷰티풀한 그런 이제 여성으로 딱 돼가지고 딱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제 변한 그 곰족에 이제 있는 여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혼인을 하죠. 혼인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 그 단군이 나라를 세우는 게 이제 조선인데 아주 오래된 옛날 조선이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AD 14세기쯤 해서 또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한민족의 어떤 역사에서. 그래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고자를 써서 고조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또 다르게 부르기 위해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군 조선이라는 거예요. 단군이 세운 조선이다. 그래서 단군 조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군이 하나 있어요. 그 단군이 이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단군하면 일반적으로 고조선을 세운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단군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군 말고 또 누가 있냐면 그러니까 조선이 고조선이죠. 그게 고조선. 근데 그 조선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갑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가는데 그 위치가 거의 대부분 지금의 이제 좀 전에 신시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백두산 근처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조선의 위치는 지금의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근처 그쪽 지역. 쉽게 말하자면은 요즘 만주 그쪽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 위치한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만주에 위치한 그런 위치상 어떤 특징 때문에 바로 이제 대륙에 있었던 중국이죠 중원 쉽게 말해서 이제 황하 유역 요하가 있고 황하가 있습니다. 요하도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중국의 고고학적 발전,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예전에는 황하에서만 어떤 뭐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요하에서도 황하 문명보다 더 일찍 새로운 문명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현대 중국에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유물을 발굴하고 그 유물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요하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됐다. 어쩌면은 이제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전에 시작이 됐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제 이렇게 사실상 거의 중국에서는 그게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 문명을 제가 지금 무슨 문명이라고 하는지 제가 좀 이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명은 또 황하 문명과 별도로 새로운 또 문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요하 문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다른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중국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그 문명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명이 고조선과 어떤 일종의 아, 뭐라고 할까 어떤 그러니까 링킹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 러시아도 뭐 다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어찌되건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 소위 말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소위 그 이제 황제 그 사망오제 중국의 한나라 때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보면은 이 사망오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황제헌원이 나옵니다. 황제헌원 이 사마천의 사기는 황제헌원을 중국 문화 소위 말하면 이제 소위 중화 문명의 이제 기원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화 문명의 기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위 이제 황제죠 황제 헌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황제 헌원이 이 소위 중화 문명의 기틀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제 헌원이 세운 그 황하 문명과 이 고조선이 있었던 그 만주에 있었던 요하를 다 포함한 겁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문명 간에 서로 어떤 충돌, 뭐 전쟁은 뭐 당연한 거고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학자들 그리고 러시아 학자들 다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제가 단군에서 고조선 얘기했죠. 단군조선 이렇게 얘기했죠. 고조선이라고. 그 고조선도 역시 중국의 문명, 소위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조선이 약간
단군이 세운 그 고조선과 약간 다른 조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정이 뭐냐면 중화 문명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황제 이후로 사망 오제 이렇게 갑니다만은 사망 오제 사망 500 또는 이제 5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망이 뭐냐면은 뭐 이거를 이제 천황 지왕 인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망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테오보키시에서 시작을 했다고 중화 문명은 기본적으로. 근데 테오보키시는 동이족입니다. 이제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인데 아무튼 그 테오보키시를 일반적으로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 그럼 오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오제를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통설을 얘기하면 통설. 왜냐면은 이 역사서에 따라서 약간 오제를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오제는 누구 얘기하냐면 염제신농을 얘기합니다. 염제신농 그리고 이제 황제헌원 그리고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국고신 씨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그 제자를 붙이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국고신 그리고 또 다른 누구 이제 이름이 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어, 제전욱고양 그리고 제곡고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뭐냐면은 둘 다 황제 헌원의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은 황제 헌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황제 헌원이 있고 제곡고신이 있고 제전욱고양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제라고 했죠. 오제인데 염제신농도 오제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제신농을 오제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제곡고신이 있고 제전욱고양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을 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전욱고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곡고신이 있고 제전욱고양이 있는데 제전욱고양을 집어넣고 제곡고신을 빼요. 근데 오제라고 할 때 염제신농, 황제헌원 그리고 제전욱고양 이렇게 하면 나머지 두 자리가 남잖아요. 그 나머지 두 자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특히 한국에서는 흔히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순 시대를 열었다고 하죠. 이제 중국의 특히 이제 공자에 의하자면 이제 유교에서는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소위 왕도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왕도 정치가 이루어진 시기를 요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요와 순을 오제에 집어넣어서 제요, 제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자리가 다 차죠. 염제신농, 황제헌원, 제전욱고양, 그 다음 누구? 제요, 제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이 오제 안에 집어넣어서는 제요, 제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제 다음에 사망이 나온다고 이제 사망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중국의 고대 쉽게 말해서 오제 시대 이후에 등장한 일종의 창업 군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제 시대를 벗어나서 그 뒤에 새롭게 나라를 연 사람들을 중화민족, 그러니까 중화의 문명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통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보통 하은주 시대라고 얘기하죠. 하은주 시대. 하는 여름 하자를 쓰는 거고 은은 이제 보통 은나라 은자를 쓰는데 근데 은나라 은자 대신에 하은주 대신에 하상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은나라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상나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나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 하은주 또는 하상주는 오제 시대 이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제 때도 각각 나라를 다 새로 세웁니다. 오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염제를 집어넣어서 그리고 염제, 신농,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제전욱고양, 그 다음에 제요, 제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오제 시대에도 이 오제에 들어간 이 인물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나라를 다 세워요. 그러니까 염제, 신농도 새롭게 자기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국호를 새로 해가지고 황제, 헌원도 자신만의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제전욱고양도 자신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제요도 자신만의 나라를 세워요. 제순도 자신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걸 오제라고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주 시대와는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얘기한다고 했죠. 사마천의 사기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제 시대 다음에 넘어가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임금이죠. 우임금. 우임금이 세운 나라가 뭐냐면 제가 하상주 또는 하은주 시대라고 했죠. 그 중에 맨 첫머리에 나오는 하나라를 세운 임금이 우임금입니다. 근데 우임금을 오제 시대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임금은 제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우임금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라를 창업한 개국 이제 군주. 그래서 하우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이다 해가지고 하우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은주 할 때 은나라를 창업한 은나라를 창업한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나라를 창업한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탕임금입니다. 탕임금. 근데 탕임금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 성자를 붙여서 성탕 이렇게 부릅니다. 성탕.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하우시, 그러니까 우임금 얘기하죠. 우임금. 하우시. 그리고 그 다음에 은나라를 개국한 바로 성탕. 탕임금이죠. 상임금. 성탕을 도왔다는 대표적인 책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어, 이윤이죠. 이윤.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탕을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윤. 이 이윤이 그렇게 도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성탕과 함께 탕임과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상나라, 은나라 때 얘기예요. 상나라, 은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이제 나중에 들어서는데 그게 이제 보통 주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나라. 그래서 이렇게 사망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또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때의 개국 창업 군주를 사망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라는 우임금, 은나라는 탕임금 이렇게 딱 되는데 주나라는 왕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문왕과 무왕이에요. 바로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무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면 무왕이에요. 무왕. 문왕이 아니라 무왕입니다. 실제로는 무왕이 개창을 했어요. 그런데 왜 문왕까지 집어넣어서 사망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냐면 문왕이 사실상 일을 다 마무리해 놨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하지만 않았을 뿐이다. 문왕이. 근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실제로 실행한 게 무왕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나라를 세운 건 무왕이지만 실제로 이제 은나라 또는 상나라를 무너뜨려서 주나라를 개국한 거는 주나라 무왕이지만 실제로는 문왕이 일을 다 해놨다. 그래서 주나라 문왕도 이 사망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망에는 중국의 사망에는 말은 사망 숫자로는 3이지만 실제로는 4명의 왕이 올라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임금 그리고 탕임금 그리고 주나라가 두 명이 올라갑니다. 문왕과 무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00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후백자인데 그거는 이제 춘추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춘추시대.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시대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로 가는데 이 춘추시대. 왜 이게 춘추시대가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주나라 때 춘추시대가 등장합니다. 주나라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주나라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문왕과 무왕 특히 무왕이 개국을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주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계속 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이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나라가 좀 역사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또 왕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주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나라에 대해서 주나라는 워낙에 이제 좀 특이한 또는 매우 특출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왕의 권한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하는 그 신하들이죠. 군권을 가진 그 행사하는 그 신하들이 스스로 왕을 이제 자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뭐 그 주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매우 대단히 힘이 있는 파워풀한 그런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주나라 왕의 신하다라는 거를 이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주나라 왕의 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신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를 보통 제후라고 하는데 이 제후들이 막강한 제후가 있었는데 하나의 제후가 모든 그 아주 오랫동안 그거를 이제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뀝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바뀌어요. 그 권한을 휘둘렀던 그 신하들이.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5명의 신하를 꼽아요. 그래서 그걸 500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후입니다. 제후. 5명의 제후.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 심지어 왕도 막 왕도 넘어설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시대를 이제 춘추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더 혼란스러워진 시대가 오는데 그 이제 제후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제후들끼리 싸우는 이제 이런 형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보통 이거를 이렇게 일곱 명의 이제 자웅을 겨루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웅할 때 그 웅자입니다. 칠웅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때는 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춘추시대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때 등장한 이 제후들은 소위 말하면 주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제후들은 분명히 따지면은 주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나라 왕의 천자의 신하죠. 근데 이 칠웅은 스스로 주나라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천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칠웅 시대는 7명의 칠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나라의 왕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7개의 제후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칠웅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춘추시대는 스스로를 그러니까 권력을 파워는 뭐 왕도 무시할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항상 왕의 신하다, 제후다 이렇게 밝히고 스스로를 제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전국 시대는 파워를 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주나라 왕을 뛰어넘는 그런 파워를 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다. 주나라 왕이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 나왔던 인물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자고 전국시대에 나온 인물이 육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맹자입니다. 맹자.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소위 칠웅 시대, 뭐 춘추 시대, 뭐 이러면서 춘추 뭐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그 주변 지역과도 이렇게 소위 전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뭐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는데 동쪽에서 대표적으로 그 뭐 500명의 그 제후와 또는 칠웅과 다퉜던 그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단군이 세운 나라 고조선이죠. 자 그런데 이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사망 오제 사망 시대라고 했죠. 사망 시대 하은주 시대부터 이게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 이 성탕이 세운 은나라에서 문왕과 무왕이 이제 깃들이 새로 세워진 주나라로 바뀔 때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림금입니다. 거왕인데 거왕.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왕인데 그 거왕을 보필했던 아주 명재상, 명신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어, 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아주 걸출한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은나라에서도 성인이다, 성인이 나왔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자입니다. 기자죠, 기자. 나중에 기자로 이제 충송을 이제 수강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기자라는 인물이 은나라 때 거왕의 신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왕이 막 잘못 가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간언도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거왕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래도 계속 간언을 했어요. 근데 거왕이 기자를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신하들이 또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옛말을 인용하면서 옛말에 무슨 말 하냐면 옛말을 인용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옛말에 성인을 죽이면 나라가 망한다. 근데 기자는 성인이라고 이제 소위 추앙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린금이 거랑이죠. 거린금 거랑이 기자를 죽이지는 않고 동쪽으로 쉽게 말해서 귀양을 보냅니다. 쫓아보냅니다. 근데 그 동쪽이 어디냐면 바로 고조선이 있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동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조선에 이제 쉽게 말해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당시 고조선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굽니까? 단군이죠, 단군. 그 단군이 기자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쉽게 말해 고조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신의 영토의 일부를 이게 일종의 떼어주면서 여기서 거주해라,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게 기자조선입니다. 그게 기자조선. 그게 기자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안에 고조선을 다스리던 단군이 서쪽에서 온 기자 그 세력이 왔을 때 그들을 내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고조선의 일부의 영지를 할양을 해줘가 그러니까 떼어줘가지고 여기서 거주하시오, 여기서 사시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걸 기자조선 이렇게 부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하고 그 기자조선의 왕은 누구냐? 기자의 후손이 대대셋의 기자의 후손이 그 지역의 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조선을 기자조선 그리고 이거를 왕을 하게 한 거지만 고조선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그 왕을 해당하는 걸 단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기자조선의 왕에 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기자단군 이렇게 불러요. 기자단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성이 기씨야. 근데 단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이 이 기자조선에 있는 그 임금을 했던 사람도 기자단군. 그래서 그걸 단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씨단군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군이 벌써 이제 두 명의 단군이 생겼죠. 누굽니까? 환웅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그 단군이 있고 그리고 은나라와 주나라와 교체기에 이 동쪽으로 온 기자의 후손이 세운 그러니까 기자가 땅을 조선의 일부를 고조선의 일부를 할양받아서 세운 이 기자조선의 왕이 된 전부 다 기자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다 기씨죠, 기씨. 기자의 후손들이 왕이 되면서 단군이라고 부른 거죠. 왜? 다 같은 조선에서 다 단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단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단군이 일단 생겼죠. 근데 이 기자단군이 쭉 대대세세로 왕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칠웅시대가 있다고 그러죠. 중국의 역사에서 칠웅시대. 그 칠웅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나라 진시황이 등장하면서 이 중국을 통일하죠. 그러면서 이 칠웅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칠웅시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칠웅 중에 하나가 이제 위나라라고 있었어요. 중국에 위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위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이 위나라에 있던 장군이
이 진시황의 어떤 통일 정책에 반대를 막 싸워요. 시흥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당연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지금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위나라의 어떤 장수, 위나라의 장수가 거기에 반발을, 그러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에 반발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옵니다. 다시. 근데 그 동쪽에 어디라고 했죠? 고조선. 근데 고조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기자조선도 있죠. 기자조선도. 예. 근데 그 위나라에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장군이에요. 장군. 기자는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지만, 이 위만은 말 그대로 장군이다. 그냥 전쟁하는 장군이에요. 군대를 끌고 오는. 이 위만이 동쪽으로 와서 기자조선이 있던 곳을 정벌하고 거기를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제 위만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만조선. 근데 그 위만조선은 중국에서 온 그 위나라의 장수가 왔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그냥 위만은 조선의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만조선의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거기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기자조선의 마지막 당군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 당군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당군은 이제 위만 세력이 이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이제 성인 기자의 후예로서 단군 조선으로부터 할양받은 그 땅이 기자조선이 된 건데 그 기자조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배를 타고 어디로 왔다. 이 한반도, 지금의 한반도 남쪽에 들어왔다. 지금 마한 지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한 지역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뭐라고 했다. 여기를 한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반도에 사만이 생기게 된 건 뭐다? 바로 그 기자조선의 마지막 당군인 기자단군이 위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한반도 지금의 한반도 마한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를 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만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입장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의 그 입장이 정설. 그게 사실은 지금 통설입니다. 통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역사학자들, 대한민국에 있는 뭐 일본도 포함해서 중국도 포함해서 러시아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 설을 정설로 봅니다. 통설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볼 수 있지 않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렇게 된 게 사만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한나라 황제가 고조선과 전쟁하면서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한나라 황제가 그쪽에 남아있던 고조선의 유민들을 일종의 관리하기 위해서 사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정책상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통해서 한나라의 법률이죠. 한나라의 법률로 그걸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다. 라고 내가 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만의 명칭 기원의 삼국유사를 근거로 해서 사만의 명칭 기원에서 조선 사략이라고 하는 내용에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마한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언급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라도 천년사에 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어떤 신종교, 새로운 종교, 신흥종교라고 하든 신종교라고 하든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놨어요. 대부분 이제 뭐 조선말, 구한말, 또 일제시대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증산계열, 우리가 흔히 증산계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실제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증산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전라도 천년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차경석, 월곡 차경석을 증산계열의 종교운동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차경석이 종교운동을 시작한 게 소위 이제 보천교를 시작한 보천교 이제 개최한 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1920년대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1910년도 후반 또는 1920년도 초반 이때쯤에 이렇게 보천교 이렇게 설립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원불교가 언제 성립이 되냐면 1910년대 후반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총교가 그보다 늦어요. 원불교보다. 그러니까 보총교의 정읍 차경석, 그러니까 월곡 차경석을 증산계열 종교운동의 시작으로 보면 증산계열 종교운동이 소태산 박중빈, 원불교보다 더 늦게 시작한 걸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태산 박중빈이 원불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증산 강인순이 천지공사라든가 이거 다 해가지고 이미 종교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 고분이라고 수부 고팔레를 중심으로 이미 종교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12년입니다. 1912년. 1911년입니다. 1911년. 근데 전라도 천년사는 증산계열의 종교운동을 월곡 차경석으로 보기 때문에 원불교보다 늦게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다?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사기다, 사기. 명백한 거짓이고 사기고 의도적 역사적 왜곡이다. 더군다나 뭐다 이거는? 이거는 여성이 교주로 해서 시작된 여성이 교주로 해서 시작된 종교운동을 부정하기 위한 명백한 이건 역사 왜곡이다. 조작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증산계열의 포교를 포독이라고 합니다. 포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대몽항쟁인데 전라도 천년사가 소위 막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대몽항쟁기도 포함을 시켰어요. 당연히 고려 조선 다 들어가니까. 근데 대몽항쟁기 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몽항쟁 해가지고 광주에 대한 기록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에는. 그러니까 마치 광주 지역에서는 대몽항쟁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나라 역사를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인 원사를 보면 원나라 역사를 기록한 원사에 보면 몽골이 끝까지 항쟁을 해가지고 몽골이 가장 애를 먹었던 쉽게 말해서 점령하는데 가장 애를 먹었던 지역들을 나열을 해놨어요. 이건 몽골에서 스스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기록한 게 아니라 무슨 송나라가 기록한 게 아니라 무슨 금나라가 기록한 게 아니라 몽골족이 스스로 몽골이 고려를 정벌하는데 제일 워낙에 저항이 드세가지고 제일 애먹었던 지역이 있다라고 그 지역을 몇 군데를 적어놨어요. 몽골이 스스로 자신의 역사서에다가.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광주가 나옵니다. 광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몽골이 그만큼 너무나 광주에 있던 이 관민들이 너무 항쟁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점령하는데 가장 까다로웠던 점령하는데 수년이 걸릴 정도로 까다로웠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몽골 스스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천년사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몽골 항쟁을 하는데 광주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무슨 관과 민이 해가지고 몽골에 싸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원나라 원사를 보면 몽골 스스로 광주 지역에 있던 관과 민이 아주 지독하게 아주 항쟁을 해가지고 점령하는데 가장 애를 먹었다.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왜 그걸 안 집어넣냐? 라는 입장에서 대몽항쟁의 광주 연관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광주 지역이 이 몽고군 원나라죠. 원나라 군대에 의해서 사실은 정벌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려사 여러분들 고려사 알죠? 조선 세종 때 편찬됐던 고려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리고 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사에 보면 고려를 정벌한 다음에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준비를 하죠. 근데 한반도에서 일본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래서 배를 짓게 합니다. 근데 어디서 배를 짓는 거냐면 지금 한반도 남해안 쪽에서 배를 짓게 해요. 근데 그걸 총 감독하는 원나라 장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나라 장수도 있고 고려 장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원나라 장수가 고려 장수가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배를 건조한 선박을 건조하는 그 모든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광주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총 감독이 광주에 있고 광주에서 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선박 건조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 감독을 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광주입니다. 광주. 그러니까 그게 원나라 역사에서 원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고려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그렇게 그렇게 드세게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의 어떤 그런 간섭을 받는 어떻게 보자면 직속으로 어,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원사라든가 고려사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그건 고려 전체가 그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전체가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몽골에 항거했던 그 기록이 스스로 몽골족이 기록한 내용.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너무 드세게 항거를 저항을 해가지고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애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아 몽골 함정의 이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광주에 있는 군과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몽골이 정말 까다롭고 애를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몇 년간 저항했다라고 하는 그걸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걸 기록을 안 하냐? 라는 입장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광주 이제 목사향 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 경국대전이 언제 편찬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 태조 때 편찬이 됩니다. 물론 완성되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뒤에 완성이 되지만 근데 조선 태조 때 경국대전이 일단 편찬이 돼요. 근데 나중에 다시 세조 때 수정이 됩니다. 조선 세조 때 수정이 돼가지고 조선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경국대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경국대전은 조선 태조 때 조선 태조 때 편찬된 경국대전이라기보다는 그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 세조 때 다시 수정이 되고 성종 때 완전히 마무리된 그 경국대전을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면 그 경국대전은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 태조 때 경국대전이라기보다는 세조가 다시 수정을 하고 그 아들이었던 어, 성종이 마무리한 바로 그 경국대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경국대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은 조선 중기쯤 들어와서 사실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국대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주를 목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거주하는 곳, 목사가 부임하는 곳으로 조선 경국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는 목사가 부임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첫 번째 나주에 목사가 부임합니다. 지금도 나주는 목사골이라고 그러죠. 나주에 목사가 부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 목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 그래서 조선시대 경국대전은 조선의 헌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선 경국대전은 반드시 목사가 부임해야 되는 전라도에서 반드시 목사가 부임해야 되는 지역을 세 군데를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주 그리고 광주입니다. 나주 광주. 근데 아니 전주에는 왜 목사가 안 가냐? 전주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이성계가 전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관양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을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시켰습니다.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목사가 가지 않습니다. 전주에는 목사가 부임한 적이 없습니다. 전주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왕의 즉
조선의 왕의 관양이다. 그래서 목사보다 더 높은 급의 그 관리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주를 제외하고 전라도에서 목사가 반드시 부임해야 되는 지역은 나주와 광주 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은 잘 언급이 그 전라도 천년사에 보면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왜? 전라도 천년사는 조선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바로 조선 중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거 지금 말해서 광주가 목사가 부임했다라는 그런 기록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의 역대 임금들이 광주에 목사를 파견하고 목사를 부임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전라도 천년사에는 나주에 뭐 목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에 목사가 부임했다? 광주가 목사굴이다? 광주가 경국대전에 목사를 반드시 부임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왜 빠졌냐?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뭐 광주 개무시하는 거냐? 뭐 그런 입장 뭐 그렇게 그냥 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빠졌냐?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 다 보여주고 얘기한 겁니다.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자료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요거 원나라 역사관 순사죠. 그리고 경국대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내가 딱 이게 달았어요. 결혼은 뭐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문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 이거 PPT입니다. 문서를 작성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런 확인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전라도 천년사의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한 문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또는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까봐 해서 제가 나는 실제로 이런 걸 보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제가 보여주기 위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사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시사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